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스마트폰 속 뉴스 피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폭락 임박. 지금 당장 팔아라. 현금이 왕이다. 부동산 끝났다. 주식 다 죽는다. 하루에 수십 대씩 쏟아지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폭락 기사가 이렇게 매일 나오는데 정작 폭락은 언제 오는 건지.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팔았더니 그 다음날 오르고 다시 들어갔더니 또 빠지고. 이게 딱 지금 대한민국에서 투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뉴스 보고 실제로 돈 번 사람이 주변에 있던가요? 없죠. 오히려 뉴스 볼수록 더 불안하고 불안할수록 더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진짜 부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뉴스에 절대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폭락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걸 맞히는 게 과연 중요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요. 왜냐하면 폭락을 예측한 사람도 폭락 후에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모르면 결국 손해를 봤거든요. 역사가 그걸 수백 번 증명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예측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지금 이 시장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어떤 사람은 공포장에서 더 부자가 되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를 팩트만 모아서 이야기할 겁니다. 분산 투자하세요. 단기 투자하세요. 이런 말은 오늘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논리, 그걸 오늘 여기서 다 털어놓겠습니다.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매일 아침에 경제 뉴스를 봤을 때 느낌이 달라질 겁니다. 불안 대신 아,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눈이 생깁니다. 그 눈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보다 한 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갑에서 돈 나가는 걸 막는 정보 계속 올릴 테니까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죠. 지금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전방위 폭락, 모든 자산 위험, 지금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얼마나 틀린 말인지 역사가 이미 답을 갖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돌아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반토막 났습니다. 부동산도 무너졌죠. 그런데요, 그해 금 가격은 올랐습니다. 달러는 강해졌습니다. 미국 국채는 사람들이 앞다퉈 샀습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 한 달 만에 30% 넘게 빠졌죠. 그런데 그 공포 속에서도 금은 상승했고 미국 국채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달러는 초반에 급등했습니다.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매번 위기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시장에 공포가 몰려오면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깁니다. 위험한 자산을 팔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자산으로 몰리는 거죠. 그게 금이고 달러이고 채권입니다. 즉 공포장에서는 모든 자산이 동시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산 사이에서 돈이 이동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르는 사람은 공포 뉴스 보고 전부 팔고 현금만 들고 있다가 나중에 시장이 회복될 때 다시 들어갑니다. 결국 쌀 때 팔고 비쌀 때 다시 산 꼴이 됩니다. 아는 사람은요, 주식이 빠질 때 금이나 달러 자산 비중을 늘려놨다가 주식이 싸질 대로 싸졌을 때 다시 갈아탑니다. 이게 자산 배분의 핵심입니다. 폭락이 오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폭락이 오면 어디로 돈이 움직이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계속 드리려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문제는 폭락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상황에서 내 자산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 그리고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폭락은 언제나 어디선가 일어납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돈을 잃은 사람이 있고 돈을 번 사람도 있었습니다. 같은 폭락을 보고 왜 결과가 달랐을까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불안한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뉴스에서는 폭락이 온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을 흔드는 본질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금리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2023년, 2024년 내내
시장이 기다렸던 게 뭔지 아세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를 낮추면 돈 빌리는 비용이 줄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주가도 오른다는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현실은요? 계속 미뤄졌습니다. 연준이 물가가 아직 안 잡혔다며 금리를 내리는 속도를 늦췄습니다.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천천히 움직인 거죠. 그게 왜 불안을 만드냐고요? 기대가 어긋나면 실망이 생기고 실망은 매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금리 빨리 내려오겠지 하고 높은 가격의 자산을 들고 있다가 기대가 깨지면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에서 돈이 엄청나게 풀렸습니다. 그 결과로 물가가 치솟았죠. 미국, 유럽, 한국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후 각국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 했는데 완전히 잡혔냐고요? 아직 아닙니다. 지금도 서비스 물가, 특히 집세와 외식비는 여전히 높습니다. 소비자들은 체감합니다. 광고로 갔을 때 물가, 외식 한 번 했을 때 가격. 예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비싸죠.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꺾이지 않으면 금리도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이 악순환이 시장을 계속 눌러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정학 리스크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란 미국 전쟁은 또한 계속 진행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대만 문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인식됩니다. 이런 지정학적 불안은 에너지 가격을 자극하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다시 인플레이션을 건드립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종합하면 뭐가 보이냐고요? 폭락의 신호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것입니다.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고 그 불안이 시장을 출렁이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불확실성과 폭락은 다릅니다. 불확실성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상태입니다. 폭락은 실제로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높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너무 일찍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거치고 방향이 잡혔을 때 다시 들어갑니다. 그때는 이미 많이 올라있죠. 이 패턴이 개인 투자자가 늘 돈을 잃는 핵심 원인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글로벌 시장 구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뉴스 보면서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2024년 주식시장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미국 주식 많이 올랐다는 뉴스 들으셨죠? 맞습니다. S&P 500 지수가 꽤 올랐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상승을 이끈 게 어디냐고 들여다보면요. 왜 이런 구조가 생겼을까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이른바 빅테크와 AI 관련 기업들이 거의 다 올린 겁니다. 나머지 수천 개의 기업들은요. 정체거나 오히려 떨어진 곳도 많습니다. 이걸 양극화 시장이라고 합니다. 지수는 올라도 대부분의 종목은 안 오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올랐다 하는 말 듣고 아무 주식이나 샀다가 손해본 분들이 꽤 많은 겁니다. AI 열풍 때문입니다. 챗 GPT가 터지면서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했고 그 기대감이 몇몇 빅테크 기업에 집중됐습니다. 반면에 AI와 직접 관련 없는 전통적인 산업, 소비재, 중소형주들은 금리 부담에 눌려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양극화가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단기적으로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산업은 이제 시작이고 거기에 돈이 몰리는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빅테크 밸류에이션, 즉 주가가 너무 높다는 인식이 퍼지면 조정이 옵니다. 그리고 그 조정이 왔을 때 타격이 가장 큰 것도 이 종목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아무거나 사면 안 되는 시장입니다. 단순히 미국 주식 좋다더라, AI 관련이면 다 오른다더라 식의 접근은 위험합니다. 지금 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구조 안에서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를 골라내야 합니다. 이게 예전에 그냥 인덱스 펀드 하나 사면 됐던 시장과 지금이 다른 점입니다. 여기서 한국 이야기를 따로 꺼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글로벌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지금 한국 경제의 위험 신호 3가지를 짚겠습니다. 환율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높아졌습니다. 환율이 높다는 건 원화 가치가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식료품 원자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그 비용이 그대로 올라가고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값, 기름값에 반영됩니다. 체감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해외에서 빌린 돈이 있거나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부담이 커집니다.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 가격이나 직원 처우에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는 가계부채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집 살 때 대출받은 건 신용대출, 카드비까지 합치면 가계가 짊어진 빚이 어마어마합니다. 금리가 올랐을 때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는 이미 지난 2, 3년간 많은 분들이 체감하셨을 겁니다.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구조가 된 거죠. 세 번째는 금리 압박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빨리 내리지 않으면 한국도 쉽게 내리기 어렵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를 훨씬 낮추면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가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환율이 더 올라가고 악순환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중요한 걸 짚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국가 경제는 개인보다 훨씬 더 긴 호흡으로 움직입니다. 문제는 개인입니다. 빚이 많은 개인, 비상금이 없는 개인, 소득이 흔들리는 개인이 이 구조 속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준비 안 된 개인이 먼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서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맹정하게 직시해야 할 현실입니다.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뉴스에서 폭락이 난리 날 때 부자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데이터와 역사적 사례를 보면 패턴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현금 비중을 올려놓습니다. 부자들은 평소에 자산 중 일정 비율을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금, 단기 채권 같은 것들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기회가 왔을 때 즉시 움직이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돈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다 묶여 있으면 가격이 폭락했을 때 추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생활비가 필요하면 손해보고 팔아야 하죠. 반면 현금이 있으면 폭락장은 세일 기간이 됩니다. 같은 자산을 훨씬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월마트에 50% 할인 행사가 있을 때 지갑에 돈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죠. 투자도 똑같습니다. 기다립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부자들은 좋아 보이는 자산이 있어도 가격이 충분히 싸지기 전까지는 사지 않습니다. 워런 버핏이 수십조 원의 현금을 들고 몇 년씩 기다리다가 금융위기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투자한 건 유명한 이야기죠. 그게 몇 배로 돌아갔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원래 부자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행동이 사실은 평범한 사람도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기다리는 것, 참는 것.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제일 어렵습니다. 공포 구간에서 삽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수익이나 매수 타이밍은 항상 가장 무섭고 불안했던 시기와 겹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바닥에서 산 사람들,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때 산 사람들, 그때 뉴스는 전부 다 끝났다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역사적으로 최고의 매수 기회였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뉴스가 최고로 나쁠 때 오히려 더 사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가장 싼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공포 속에서 살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현금이 있어야 하고 그 회사나 자산이 결국 살아남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주식이나 폭락했다고 사면 안 됩니다. 진짜 폭락 때 사라진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공부가 필요하고 이해하는 자산에만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자들의 공포장 전략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평소에 현금을 갖고 좋은 자산이 싸지기를 기다리고 남들이 던질 때 삽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단순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반대로 합니다. 부자들이 공포장에서 매수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반대쪽에서 팔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타이밍을 못 맞춰서가 아닙니다. 심리에서 지기 때문입니다. 패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좀 더 지켜보자고 합니다. 계속 오릅니다.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SNS에 수익 인증이 올라옵니다. 그때서야 나도 해야겠다며 삽니다. 이미 많이 오른 가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정이 옵니다. 조금 빠집니다. 처음엔 곧 회복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더 빠집니다. 불안해집니다. 뉴스에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집니다. 결국 더 떨어지기 전에 팔자며 손절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가격이 다시 오릅니다. 그때는 그때 팔지 말걸이라고 후회합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매번요. 이게 왜 일어나는 건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원래 손실을 이익보다 2배 이상 크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 손실회피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100만 원 이익이 생겼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 손해가 났을 때의 고통이 2배 이상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해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투자에서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닌 규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자산은 몇 % 떨어지면 추가 매수한다. 비중이 얼마가 되면 리밸런싱한다. 이런 규칙을 미리 정해두고 그대로 따르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감정에 휩쓸려서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타이밍을 맞추려는 욕심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사면 바닥이다. 지금 팔면 꼭지다. 이걸 정확히 맞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도 틀립니다. 개인이 그걸 맞힐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틀린 겁니다. 이제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느냐? 거창한 이론 말고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소비를 줄여서 현금을 만드세요. 투자보다 먼저입니다. 현금이 없으면 기회가 와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지금 내 지출 중에서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구독 서비스, 습관적인 소비, 충동 구매. 이걸 줄이는 게 수익률 몇 % 올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재정 상태를 바꿉니다. 빚 관리를 먼저 하세요. 금리가 높은 시대에 빚은 독입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 있으시다면 이자 부담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고금리 부채부터 줄여나가는 게 우선입니다. 투자 수익률이 연 10%라도 빚 이자가 연 6%라면 실제 수익은 4%밖에 안 됩니다. 빚을 갚는 것 자체가 확정 수익입니다. 지산금을 만드세요. 최소 6개월치 생활비입니다. 이게 없으면 투자 자산을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 상황이 꼭 폭락장과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싸게 팔게 되는 순간이죠. 비상금은 투자 수익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ETF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보세요. 지금 시장이 불확실하다는 건 말씀드렸습니다. 이럴 때 한 번에 목돈을 투자하는 건 리스크가 큽니다. 대신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ETF에 분할 투자하는 방법은 시간이 쌓이면 상당히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가격이 높을 때는 적게 사지고 낮을 때는 더 많이 사지는 효과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특히 글로벌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AI와 반도체 섹터의 ETF는 지금 시장 구조에서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이 네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비를 줄여서 현금을 만들고 빚을 정리하고 비상금을 확보한 다음 남은 돈으로 꾸준히 분할 투자하는 것. 이게 지금 시대에 평범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화려하지 않죠? 근데 이게 진짜입니다.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돈을 법니다. 폭락은 반드시 옵니다. 언제 올지 모를 뿐이지 반드시 옵니다. 역사가 한 번도 예외 없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1929년 대공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회복됐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가 왔습니다. 회복됐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졌습니다. 회복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회복됐습니다. 2020년 코로나 쇼크가 왔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됐습니다.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전 재산을 잃었고 누군가는 평생 잊지 못할 수익을 냈습니다. 같은 폭락, 같은 회복이었는데 왜요? 준비의 차이입니다. 공포는 뉴스에 나옵니다. 크게, 요란하게, 매일.
하지만 기회는 조용히 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뉴스에서 다 끝났다고 할 때, 그때 이미 준비된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한테 그 준비를 시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베토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